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로 일하며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썰밤을 듣고 있는데요. 이어폰을 꽂은 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 적이 있답니다. 제가 매일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 저의 사연도 적어보내려고 마음먹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썰을 재밌게 풀어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소개받은 남자와 3년의 연애를 했어요. 저희는 불같은 사랑은 아니어도 서로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사랑을 했답니다. 시간도 많이 같이 보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그이의 가족은 시동생이 유일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대학 다니던 시기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띠동갑이었고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이는 시동생이 홀로 지낼 방을 구해준다고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동생이랑 살던 집을 팔고 우리 신혼집을 마련한 거 아니야. 근데 도련님을 원룸으로 보내고 혼자 살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지내자. 내 동생 순하고 착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신혼집에 같이 사는 건 오바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그건 아니라니까. 아직 어린 도련님을 혼자 살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무조건 신혼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 여보, 내 동생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 정말이라니까?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도련님한텐 내가 말할게. 남편이 둘이서 살자며 고등학생인 시동생을 혼자 살게 두려고 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신혼집으로 시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동생은 말도 못하게 착하고 순수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엘리트 학생이었답니다. 도련님, 방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형수님, 혼자 살아도 되는데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할까봐 걱정이에요. 방은 너무 훌륭합니다. 당연히 같이 지내야죠. 아직 고등학생인데다 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이 집은 도련님 집이기도 하니까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우리 형이 장가를 엄청나게 잘 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린 시동생은 나이답지 않게 엄청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도련님, 아침부터 뭘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깨셨어요? 아침밥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형이랑 둘이 살 때도 자주 아침을 해줬어요. 앞으로는 아침 당번 정해서 밥하도록 해요. 괜히 형수님 혼자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련님, 한참 공부하기 바쁜 시기에 무슨 아침밥을 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괜히 주방에 들어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라뇨. 형수님은 매일 아침 해주시는데 얻어먹기만 하라고요? 저는 남녀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번 정하고 살림하도록 해요. 시동생은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끝이 야무져서 살림도 곧잘했어요. 자기 방 청소는 기본에다 빨래도 제가 회사에서 늦게 오면 시동생이 다 해놨답니다. 이듬해 고3으로 올라간 시동생에게 살림에 손을 떼고 공부에만 신경 쓰라고 부탁과 조언을 했어요. 중요한 시기이니 공부만 하라고 했죠. 우등생인 시동생은 1년 동안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남들은 재수 삼수에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한 걸 보니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도련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 1등 신랑감이네. 어떻게 형이랑은 딴판일까요? 여보, 당신도 좀 도련님 보고 배워야겠어. 농담처럼 비교를 했더니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대학에 들어간 시동생은 자취방을 구해 독립했답니다. 같이 2년 정도 살았던 게 큰 정이 들어서 그런지 시동생이 마음에 걸려 매주 한 번씩은 찾아갔어요.
도련님, 공부한다고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드시죠? 제가 반찬 몇 가지랑 김장은 김치 좀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형수님. 역시 형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시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좀 시원찮았거든요. 형수님 덕분에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하겠네요. 그렇게 시동생을 자주 챙겨주면서 지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자취방에 가는 길 앞에 걸어가는 시동생을 봤어요. 그를 부르려고 입을 때렸는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노숙자에게 잠바를 벗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날도 추운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쉼터로 가세요. 이거 입고 조금만 밑으로 걸어가시면 노숙자 쉼터가 보일 겁니다. 아이, 청년이 착하기도 하네. 고맙소. 노숙자가 시동생의 패딩 잠바를 입고 절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전 얼른 시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옷을 벗어준 거예요? 저 노숙자 아저씨한테? 왜요? 형수님 오셨어요? 반찬 주시러 오셨구나. 감사해요. 아니, 왜 멀쩡한 옷을 노숙자한테 벗어줘요? 저 사람한테 무슨 빚이라도 진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추운데 불쌍하게 앉아 계셔서 벗어준 거예요. 전 집에 다른 패딩 잠바가 또 있으니까 그냥 줬어요. 참,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장면을 직접 보니까 기분 이상하네요. 도련님, 그렇게 착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시동생은 허허 웃으며 제 손에 있는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4년 뒤 대학에 졸업한 시동생은 대한민국에서 연봉이 가장 높다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말이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만 어리지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해서 본받을 게 많은 시동생이었네요. 도련님,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회사에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라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대단하네요. 이게 다 형수님이 절 챙겨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제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전 고작 반찬 챙겨준 거 말고 한 게 없잖아요. 너무 띄우지 마세요. 형수님 반찬이 저에겐 행운의 약이었던 셈이죠. 형수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용돈도 자주 챙겨드리고 선물도 아낌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됐고 도련님이나 좋은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세요. 그러고 보니 제가 공부만 하느라 여자 한 번 사귄 적이 없네요. 조언 감사해요. 입사하면 바로 연애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시동생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탄탄대로 길을 걸으며 잘 헤쳐나갔습니다. 명문대학에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한 방에 가능했으니 대단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3년 뒤 시동생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여서 살짝 예민한 상태였답니다. 처음 본 시동생의 애인은 제 눈에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옷차림을 보니 상의가 많이 파인 걸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제 남편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심하게 민망했고 이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애인이 참 매력적인 분이시네요.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오빠가 우리 샵에 머리하러 왔다가 만나게 됐죠. 너무 멋있는 남자라서 제가 꼬셨어요. 아, 머리 자르러 갔다가 만나셨구나. 두 분이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석 달 됐어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길 바랬어요. 누가 봐도 제 시동생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 생각과 달리 시동생은 큰 결심을 했답니다. 형수님, 저희 결혼하려고요. 저도 두 분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네? 도련님, 방금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고작 석 달 만났는데 결혼을요? 사귄 기간이 중요하겠어요. 저희 둘 다 서로를 엄청 사랑하니까 사귄 기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축하해 주세요. 다른 건 완벽하고 잘하는 사람이 왜 여자 보는 눈이 이 모양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동서가 눈앞에 있으니 뭐라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민망해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좋은 결정을 했다고 앞에서 말은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시동생 애인이 자리에서 뜨자마자 바로 시동생에게 뭐라 했답니다. 야 임마, 무슨 저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온 거야? 넌 여자 보는 눈이 없냐?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애인이 어디가 어떻다고? 딱 보면 모르냐? 미용실에서 일하고 옷차림만 봐도 알겠다. 남자를 한둘 사귄 여자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넌 이제 겨우 천년인데 결혼하겠다고? 이 바보야. 네가 잘 나가는 회사 다니니까 저 여자가 들러붙은 거 아니야? 형,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내 애인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 속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과거에 남자를 얼마나 만났든 무슨 상관이야? 야, 너 퐁퐁남이라고 들어봤냐? 실컷 놀 거 다 논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그래. 내 눈엔 네가 퐁퐁남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연애만 하다 헤어져. 다른 평범하고 괜찮은 여자 만나란 말이야. 그러자 시동생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제 남편을 항상 우러러보고 존경의 눈으로 보던 시동생 입에서 쌍욕이 나왔답니다. 형이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미용실에서 일하고 옷차림이 좀 다르면 그런 식으로 사람 판단해도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난 애인하고 결혼할 거야. 남편이 답답하다며 궁시렁거렸고 시동생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노려봤어요. 이에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 남편이 한 말은 사과할게요. 퐁퐁남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한 건 매우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사귄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결혼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형수님, 제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애인하고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최소한 응원이라도 좀 해주시죠? 도련님, 지금 눈에 콩깍지 씌어서 앞뒤 분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련님답지 않게 감정적으로 결정 내린 것 같아요. 형수님, 나다운 게 뭔데요?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 평가하지 마세요. 시동생이 저에게도 발끈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임마, 네 형수한테도 큰 소리 치냐? 너한테 친동생처럼 잘해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밖에 말 못해? 좀 챙겨준 걸 가지고 친동생처럼 대했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괜히 나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평가질하는 거 솔직히 짜증나. 나도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고! 시동생은 완전히 애인에게 홀려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을 날카롭게 받아치는 걸 들으니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다음으로 미루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저희를 신경도 쓰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벌써 신혼집 계약을 했고 혼수도 시동생 돈으로 마련했답니다. 다 준비하고 통보만 했으니 저희가 말릴 새도 없었네요. 게다가 저는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 신경을 쓰지 못했답니다. 몇 달 뒤, 딸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퇴소했을 때 시동생이 청첩장을 뒤밀었어요. 도련님,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지 이혼을 하겠어요? 신혼집 구한 거 다 아시면서 왜 놀라고 그러세요? 도련님, 이제야 말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신혼집은 다시 되팔면 되니까 생각 다시... 시동생이 제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랑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미덥지 않으세요? 제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솔직히 도련님이 너무 아까워요. 물론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낳느라 신경을 못 써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형수님,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난 일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전 결혼식 올릴 테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더 말리고 싶었지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축하를 해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시동생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해 주자고 했고 한 식구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갔더니 동서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말투가 하나같이 저렴했답니다. 야, 네 남편 돈 많고 잘 나간다며? 부럽다 이 기집애야. 그렇게 많은 남자를 사귀더니 결국엔 엘리트한테 시집가네? 그러니까 이 기집애가 부러워 죽겠다니까. 우린 뭐 했나 몰라. 엘리트 꼬셔서 인생 한 방에 팔자 폈어야 했는데. 근데 엘리트는 밤일 잘하냐? 제가 들어가자 동서가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끊더군요. 형님 오셨어요? 동서. 결혼을 하긴 하나 보네. 축하해. 고마워요. 제 친구들이 하는 소린 한 귀로 흘리세요. 얘네들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저 남자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알았어. 근데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어. 앞으로만 우리 도련님, 아니 서방님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 서방님이랑 잘 살아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그 이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 거예요. 동서는 끝까지 입이 저렴했습니다. 걱정되는 결혼식은 무사히 잘 올렸고 신혼집에서 시동생 부부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매일 얼굴에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환해 보였답니다. 서방님, 그렇게 좋으세요? 결혼하더니 얼굴색이 완전히 핑크빛이네요. 형수님,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장가를 제대로 잘 간 것 같아서 매일매일 좋아 죽겠다니까요. 그래요. 좋아 보이니 다행이네요. 동서는 결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는 미용실을 관뒀나요? 너무 빨리 일을 그만둔 거 아닌가?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벌어먹여 살린다고 했죠. 우려했던 일이 빨리 일어났더군요. 동서는 일만 그만둔 게 아니라 시동생 돈으로 친정에 매달 용돈을 붙이고 있었고 시동생의 카드로 쇼핑하고 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그런 모습을 보니 어지간히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하루 날 잡고 동서와 둘이서 대화를 했답니다. 동서, 결혼하자마자 너무 서방님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살림도 도우미 불러서 한다며. 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잘난 남편 만나서 편하게 의지하면서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잘못됐지. 우리 서방님이 착하고 순진한 걸 이용해서 등골에 빨대 꽂은 거잖아. 자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했던 건데 예상대로 행동하면 어떡하나? 우리 보란듯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동서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 어딜 가도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예요. 여자는 미모가 전부라는 거 모르세요? 예쁜 마누라랑 살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왜 형님 부부한테 열심히 사는 걸 보여줘야 합니까? 우린 아주 행복하니 괜히 나서서 충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야? 동서, 한참 나이 많은 내가 조언하면 귀담아 듣고 행실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되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가. 완전 꼰대가 따로 없네. 시부모가 없어서 시자질 받을 일 없다고 생각했더니 손윗동서가 시자질 다 하네. 기막혀. 동서 말 조심하지 못해? 제가 호통쳤더니 비아냥대면서 사과하더군요. 아, 네네. 제가 미용실 때려치우고 그의 등골에 빨대 꽂아서 죄송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동서에게 홀려있는 시동생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동서는 바로 시동생에게 제가 시자질했다고 일렀어요.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 엄청 따져대고 화를 냈답니다.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 색시한테 시자질을 하느냐며 2번 다신 그런 짓 하면 저희 부부를 손절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동생이 화가 풀려서 다시 찾아갔는데 보험 계약서를 여러 개 발견했답니다. 서방님, 무슨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사망보험금이 이게 다 몇 개야? 그리고 상해보험이랑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개를 들었네요? 네, 우리 색시가 들라고 해서요. 사람 일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재색 씨도 똑같이 보험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분하게 보험을 든 것 같았습니다. 꼭 사고라도 나길 바라는 사람 같네. 동서, 무슨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잖아. 형님, 보험은 필수예요. 다들 결혼하면 보험부터 드는 거 모르세요?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을 이상한 범죄자로 보시는 건 불쾌하네요.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누가 봐도 수상한 거 모르겠어? 보험금만 다 합쳐도 몇백만 원이라고. 내 남편이 보험료 낼 능력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제발 우리 부부 일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시동생을 따로 불러서 보험 해지하고 혼인신고도 섣불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수님, 형! 두 사람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아주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보험 많이 든 게 무슨 죄라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겠다고? 도대체 두 사람 머릿속엔 뭐가 들은 거야? 서방님, 차근차근히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저랑 남편도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2년 뒤에 했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서방님도 됐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좀 마세요. 공부만 하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 이렇게나 무섭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끔 내 식구가 만나면 쓴소린 못하고 억지로 좋은 척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동서가 저에게 제대로 걸려버렸어요. 월차를 내고 딸아이를 데리고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동서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답니다. 딱 봐도 바람이었어요. 시동생에게 알려 정신 차리고 헤어지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튿날 남편과 작정하고 시동생 집에 찾아갔는데 글쎄 그 자리에 상간남이 있더라고요. 동서, 이 남자 누구야? 누군데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저희 사촌오빠예요. 이 근처에 살아서 지나가다 들렸어요. 사촌오빠? 다른 사이가 아니라 진짜 친척이라는 거야? 네. 그럼 무슨 사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상간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동서를 미덥지 않게 보니 괜히 넘겨짚은 것 같아 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괜히 겉만 보고 행동만 보고 동서를 판단하지 말자고요. 사촌오빠라는 남자는 시동생과 죽이 척척 맞았어요. 형님, 낚시 좋아하신다고 했죠? 우리 언제 같이 방어나 잡으러 갈까요? 방어 좋지. 내가 아는 선장이 있는데 그리로 한번 가자고. 우리 매제는 나랑 통하는 게 많아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네. 얼마 뒤에 둘이 진짜로 낚시까지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낚시 중 사고가 있었다며 시동생이 아찔한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낚시하다 바다에 빠졌지 뭐예요. 형님이 방어를 닫고 힘겨루게 하는데 저더러 도와달라고 해서 낚싯대를 제가 잡았어요. 형님은 제 등 뒤에서 저를 잡아줬고요. 근데 방어 힘이 어찌나 좋은지 제가 바닷물에 끌려 들어갔다니까요. 뭐라고요? 물에 빠졌다고요? 그거 일부러 빠뜨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방어 힘이 좋아서 제 몸이 딸려 들어간 거라고요. 구명조끼 입긴 했지만 바닷물을 엄청 먹었어요. 그 배를 탄 낚시꾼 중 하나가 수영 잘해서 절 살려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위험했던 사고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서방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낚시하다 딸려 들어가다니 그 사촌 오빠가 뒤에서 몸을 잡아줬다면서요. 일부러 밀어낸 건 아니에요? 저는 사촌 오빠나 동서가 어떻게 들을지 생각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형수님한테 괜히 말씀드렸네요. 형수님, 저는 안전하게 배 위로 돌아왔고 이어서 낚시했다고요. 형수님 표정 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 낚시하러 갔다가 바다에 빠진 게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수상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정말 의심이 갔습니다.
물론 제가 망상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답니다. 2달 정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시동생 부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낚시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게 고의라고 판단하니 무섭다고 피했던 거죠. 그런데 2달 만에 연락이 된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목에 떡이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 겨우 떡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에 쑥떡이 걸렸다고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형님이 떡을 사오셔서 집사람이랑 셋이 먹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일이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서방님 연락받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떡이 목에 걸려서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혹시 일부러 막 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헤, 우리 형수님 또 시작이네. 자꾸 그러실 겁니까? 떡이 맛있어서 여러 개 입에 물고 넘기는 바람에 난 사고라고요. 시동생의 말을 들었지만 의심이 가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동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연신 사고가 나는 걸 우연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시동생을 두고 휴게실에서 동서와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지난번엔 낚시하러 갔다가 물에 빠졌다더니 이번엔 떡 먹다가 목에 걸렸다고요? 이게 다 우연인가요? 사촌오빠 되시는 분 무슨 할 말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매지한테 고의로 그랬다는 겁니까? 이봐요, 그거 다 사고예요. 매지가 실수를 해서 사고 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연인지 고의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2 사람이 짜고 서방님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흥분해서 제대로 짚었더니 동서도 발끈했습니다. 형님, 정말 돌았어요? 제정신 맞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우리 부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아주버님은 제 남편만큼 좋은 회사 못 들어가서 배가 아픈 겁니까? 이러시는 거 정말 기분 더러워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사촌오빠라는 분이랑 그만 어울렸으면 좋겠어. 아니, 사촌오빠가 확실히 맞긴 한 거야? 둘이 호적 등본이라도 떼어서 보여줘봐.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우리 사촌오빠가 오빠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형님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2 사람이 친척 관계인지 알고 싶었는데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시동생에게 말해서 저를 더욱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정제 링거를 다 맞고 나온 시동생이 절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상상이 풍부하시네요. 우리 형님이랑 집사람이 사촌지간이 맞는지 증거를 대라고 했다면서요? 보면 볼수록 형수님한테 정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을 끊어야 할까봐요. 서방님, 연을 끊다니요? 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충분히 의심을 할 만도 했고요. 그게 걱정입니까? 의심이지? 우리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런 말을... 아무튼 됐습니다.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형이랑 애나 잘 키우면서 사세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서방님, 나 서방님 가족이에요. 우리 인연이 10년이 넘었다고요. 뭐 얼마나 잘해줬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그리고 망상증이 심한 형수님이랑은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만 봅시다. 형이랑 형수랑 거리 두고 지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하더니 제가 뭐라 해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제 생각과 비슷해서 시동생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쳐가거나 동서가 수상한 것 중 하나인데 저는 후자로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또 시동생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던 시동생 어깨에 벽돌이 떨어졌답니다. 사고 연락을 받고 바로 의심부터 했습니다. 서방님, 어깨뼈가 부러졌다면서요? 누가 벽돌을 던진 거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옥상에서 저절로 떨어진 건지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CCTV가 없는 구역이니 알아낼 방법이 없답니다. 이거 혹시
동서랑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동생 다친 걸 보니 저도 이성을 잃고 의심하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정신 이상자로 보더군요. 형수님 진짜 미쳤어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아무래도 형수님은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요. 서방님, 결혼하고 나서 벌써 3번째 사고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서방님이 더 문제입니다. 형수님, 제가 주차장에 있던 시간에 아내와 사촌 형님은 저희 아파트에 있지도 않았어요. 외출 중이었다고요. 그럼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 봤어요? 네,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의심할 만한 사람 없는 건 물론이고 옥상에서 바람에 날려 벽돌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서방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벽돌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게 말이 돼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형수님, 단순한 사고니까 괜히 일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더는 동서와 사촌 오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벽돌을 머리에 맞지 않았으니 몸조리 잘하라고 시동생에게 일러줬죠. 4주 입원한 시동생은 퇴원하고 곧장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동서는 사치를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다녔어요. 명품백과 옷은 기본에다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모두 시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거였죠. 동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서방님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 근데 자네는 외제차까지 산 거야? 그이가 보험금 나왔다고 해서 사준 거예요. 형님, 제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이가 뚜벅이로 지내는 제가 안쓰럽다고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네가 거절을 했어야지. 우리 서방님이 재벌도 아닌데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진다고. 또 그러시네. 형님,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 거니까 괜히 트집 잡고 그러지 좀 마세요. 제 남편이 잘 벌어서 마누라한테 쓰겠다는데 왜 참견이냐고요. 아까 보니까 자네 사촌 오빠도 명품 시계 찾더라? 못 보던 건데 그것도 서방님이 해준 거야? 뭐래 진짜. 나가세요. 우리가 무슨 남편 잡아먹는 괴물로 보이시는 거예요? 기분 더러우니까 당장 나가세요. 동서는 진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내쳤고 시동생에게 일러서 저와 남편과 연을 끊겠다고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저에게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괜한 의심한 거 아니야? 난 당신 남편이니까 쉽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괜히 동생이랑 사이만 더 멀어지기만 했고. 나도 모르겠다. 동서가 싫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이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만 사과하고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사과? 아니야, 받아주지도 않을걸? 내가 헷갈리긴 해도 동서가 서방님 등골 빼먹는 건 사실이잖아.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 동생이 좋아서 하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그만 인정해주자. 남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심증만 가지고 이러는 것이니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뒤를 따라 시동생 집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하더군요. 저희 부부를 만나지 않겠다고 시동생이 단단히 일러주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동서 내가 미안해. 문 열고 대화로 풀자. 형수님 싫습니다. 형수님 얼굴 보면 제 아내가 기겁을 할 것 같다니까 돌아가세요.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침착하게 사고하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봤더니 동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문전박대를 당해도 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했던 저희니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며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죠.
남편과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에 가봤더니 시동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진탕으로 머리가 심하게 부은 상태라 수술도 바로 할 수 없다고 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동생이 보여 중얼거리듯 불렀어요. 서방님, 눈 좀 떠보세요, 서방님! 형님, 소용없어요. 저 사람 지금 위기래요. 의사 말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야? 동서, 자넨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저요? 전 백화점에 있었어요. 저희가 혼자 집에 가는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저렇게 된 거라고요. 설마 또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마음은 의심을 했지만 대답은 가려서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서방님 혼자 걷다 넘어진 거야? 네, 그렇다고요. 경찰도 사고 조사한다고 CCTV 돌려봤는데 혼자 걸어가다 넘어진 거래요. 아, 그렇구나. 서방님이 무사히 일어나야 할 텐데. 시동생 걱정이 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동서가 의심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의심병이 심하게 도져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잠시 후 동서의 사촌오빠도 달려왔고 유리창 너머에 있는 시동생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매제, 제발 무사해야 해.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 안 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빙판길에서 넘어져? 저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실컷 슬퍼하는 표정을 짓더니 동서와 둘이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골목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왔을 때 시동생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붓기가 가라앉았다며 뇌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죠. 두 손을 모아 무사하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다행히 살아서 나왔답니다. 동서와 사촌오빠의 표정은 엄청 기뻐 보였어요. 동서, 그리고 사촌오빠분, 천만다행이죠? 네, 형님.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매제가 무책임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죠. 정말 다행입니다. 1인실로 옮겨진 시동생은 면회가 불가했고 며칠 동안 병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답니다. 회복을 한 시동생은 말을 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면회가 가능해지자 얼른 남편과 들어가서 시동생의 상태를 살폈어요. 서방님, 괜찮아요? 저 알아보겠어요? 형수님, 간호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조카 애를 안고 계속 복도에서 기다렸다면서요. 근데 서방님이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이렇게 무사히 눈을 뜨고 말씀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제 집사람은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와 사촌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드디어 깨어났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한 줄 알아? 미안해. 내가 살다 빙판길에 넘어진 건 처음이야. 조심했어야 했는데. 시동생이 동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방님, 무사하게 됐지만 다음엔 그렇게 못됐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는 줄 아세요? 형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제 그만하기로 하셨잖아요. 이걸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다 모였으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촌오빠와 동서가 병원 밖에 나가서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했답니다. 그 영상을 틀자 모두 침묵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영상을 틀자 사촌오빠의 말이 들렸습니다. 자기야, 자기 남편 내가 손쓰기도 전에 저렇게 된 거야. 진짜? 오빠가 한 거 아니었어? 응, 아니야. 아파트 옥상에서 밀어버릴 계획이었는데 쥐가 혼자 빙판길에서 자빠진 거라니까. 그래? 땡 잡았네. 저 인간 그대로 세상 떠버리면 재산이랑 보험금 우리가 다 먹으면 끝이네. 경찰 조사 같은 거 안 받고 끝낼 수 있게 됐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 낚시하러 갔을 때 반동으로 밀어내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다른 낚시꾼이 나대면서 구해줘서 실패하고 진짜 실망이 심했었어. 두 번째 쑥떡 억지로 먹여서 목 막히게 했더니 그것도 운 좋게 살아남았잖아. 끈질긴 놈이라 옥상에서 벽돌 던졌을 때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머리가 아닌 어깨를 맞아서 망했잖아.
그때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카메라 잡히지도 않고 완벽했는데 말이야. 근데 이번엔 내가 나서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빙판길에 자빠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니 제대로 봉잡았지. 맞아, 땡 잡았지. 오빠, 우리 형님이 의심 많으니까 장례식 땐 같이 좀 울자. 네 손윗동산 눈치가 왜 이리 빠른 거야? 우리가 한 짓이라는 걸 다 아는 것 같다고.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대. 결혼하자마자 사고가 나니까 바로 의심부터 하더라니까.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린 눈물 쇼하고 저 인간 돈 다 먹으면 돼. 보험금의 재산에다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까지 아마 제대로 한몫 받을 거야. 그래, 제발 눈 뜨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인간 끈질겨서 또 살아남는 거 아니야? 뇌가 부었다잖아. 의식도 없고. 수술한다고 해도 아마 가망 없을걸? 좋다. 그럼 자기 개인 미용실도 차리고 나도 사업자금 마련한 거네. 이야, 내 애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속이 썩어 들어갔는데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잘한 짓 같다고 느껴지네. 아우, 오빠. 다신 다른 남자한테 안 갈 거니까 다음엔 오빠가 여자 꼬시든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랑 자는 기분 정말 역겨웠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다음엔 오빠가 희생할게. 자, 그럼 간단하게 축하주라도 들까? 술 말고 콜라나 한잔하고 들어가자. 오늘 우리의 목표를 이룬 날이니까 원샷이다. 영상은 콜라로 짠하고 원샷하는 것까지 다 찍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헛소리한 것이 아니라 다 맞게 추론한 거였더라고요. 그 영상을 본 동서와 사촌 오빠는 얼굴이 붉어져서 시동생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온몸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가까이 끌더니 주먹으로 코를 때려줬어요. 동서가 도망치려고 하자 제가 머리채를 낚아채서 귓방망이를 후리고 시동생 앞에 던져줬답니다. 동서, 어딜 그냥 가려고? 니들이 한 짓이 딱 걸렸으니 변명이라도 해봐. 자기야,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나 이 남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나더러 자기한테 접근해서 꼬셔서 남편으로 두라고 했어. 나머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여보, 영상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둘이 쿵짝이 잘 맞는 사기꾼의 몹쓸 짓을 하는 범죄자로 보이던데. 내가 형수님 말을 조금이라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콩깍지가 씌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 사고가 생긴 게 모두 이상했어. 여보야, 난 저 남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닥쳐! 가스라이팅은 네가 아니라 내가 당한 거라고. 내가 너한테 홀려버려서 날 해치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단 말이야. 벽돌 맞고 다쳐서 나온 보험금으로 외제차까지 뽑아줬는데 내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지. 너 오늘 인생 종치는 날인 줄 알아? 여보, 제발 그만해. 날 믿어줘. 나도 저놈한테 당한 거라고. 동서는 상간남인 사촌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절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실에서 한참 동안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 사이 경찰에 신고해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했어요. 제가 제출한 영상을 보고 나서 용의자로 확신하고 구속 송치를 했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만 하셨는데 제가... 괜찮아요. 서방님이 사기꾼 동서한테 홀려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사랑이지만 제대로 빠져버렸으니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렸을 거예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여자를 처음 만나보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방님을 목표로 삼은 거죠. 서방님도 뉴스 봤죠? 가스라이팅에서 남자 하나 죽음까지 내몬 거. 네, 봤죠. 근데 그런 일을 제가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또 다른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동생은 완벽한 증거로 두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 뒤에 동서와 상간남의 재판이 있었어요. 모든 혐의의 유죄가 내려져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판사 앞에서 큰 한숨을 내쉬더니 뒤를 돌아 제 얼굴을 보더군요. 마치 저만 아니었으면 성공하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여하튼 그 몰상식한 두 사람은 교도소로 이감되어 차가운 바닥에서 수의를 입고 먹고 자야 했네요. 그리곤 시동생과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호칭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누나, 저 진급했어요. 다 누나 덕이에요. 동생아, 너 진급한 게 어떻게 내 덕이니? 아무튼 축하한다. 누나, 조카 선물이랑 누나 선물 좀 사왔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랬지? 오늘은 봐주겠는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너 여자라면 이 누나도 믿으면 안 돼.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선물이나 뜯어보세요. 시동생은 누나 하면서 불렀고 저도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후 여자를 몇 번 사귄 시동생은 애인을 항상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보는 눈을 믿으니 판단해달라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걸러주고 걸러줘서 4번째 만난 여자와 오랜 시간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누나, 이번에 만난 애는 진짜 괜찮은 애 같아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때도 묻지 않고 착하더라.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한 것 같으니까 잘해봐. 그러려고요. 누나 덕분에 제대로 된 임자 만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별소리를 다 하네. 아무튼 우리 동생이 이렇게 누나 말에 귀를 기울여주니 고맙다. 시동생은 그 여자와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큰 선물을 하겠다고 해서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자식 낳으면 쓰라고 했죠. 시동생 부부는 신혼집을 저희와 같은 아파트로 마련해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답니다. 누나,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또? 어떻게 맨날 얻어만 먹니? 오늘은 너희 부부가 건너와. 내 딸이 기름진 파스타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로 준비할게. 그럼 우리 조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야겠네요. 누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으니까 몸만 다녀가라. 새 동서는 마음씨 착하고 손끝도 야무져서 살림도 잘하고 시동생의 월급 통장을 잘 관리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얼마만큼 모았다고 보여주기까지 한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어린 시동생과 같이 2년을 살고 이후에도 많은 정이 들어서 오지랖을 부렸던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시동생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러울 뿐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왕래하면서 잘 지내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